오늘은 3월 12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무척 화창해지고 따스워졌습니다. 그 긴긴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또 나라도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구속당했던 국가 원수 대통령이 일단 직무복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몸은 관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왔다니까 어떤 백성으로 국민으로서 조금은 자존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가 구속당해서 옥중에 있다면 그 또한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대끼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된 것 같아서 제가 세계 질서가 지금 대단히 크게 재편되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트럼프와 한국 외교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서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 뛰어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겨우 한 2달 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한국 외교는 좀 실종됐죠. 왜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그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또 대통령이 구속당하고 그 외에 뭐 별만 해도 몇 개가 지금 옥중에 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국방장관, 그 외에 무슨 또 탄핵 여러 절차에 따라서 탄핵 대상에 올라온 국무총리, 뭐 지금 우리는 대행이잖아요. 대대행. 그러니까 국가 체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가 사실상 실종돼 버렸죠. 지금 우리 최상목 대행은 미국 조야하고 어떤 전화 한 통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변한 사태들이 오고 갔습니까?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단 종식되고 휴전에 들어갔죠. 인질 교환도 하고 이렇게 정세 변화 왔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주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했죠. 백악관에. 그래서 트럼프하고 담판을 내다가 결국은 하나도 얻은 것 없이 되돌아왔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어떤 국제질서에 룰이 없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외교, 소위 펄스 아메리카 펄스죠. 미국 우선주의. 근데 거기다가 마가라고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아메리카 어게인 메이크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의중에는 모든 세계 질서에서 불공평한 것들, 바꿔 말하면 그동안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가졌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 초강대국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앞장섰고 그 다음에 충족된 부를 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세회생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보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또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가
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1950년 이전까지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OECD를 뛰어넘어서 선진국 반열에 섰고, 작년에는 드디어 개인소득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거기에는 철저한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에 의존했다는 기본적인 틀을 견고히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건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또 꾸준히 안보를 국민 스스로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긴장돼 가지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각기 방산산업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방산무기 체계에서는 한국 무기가 최고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비상시국에 들어가서 무주공산이에요. 주인을 다 잃어버렸어요.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뭐 할 것 없이 지금 수많은 탄핵 재성들이,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그리고 매주 주말이면 광화문이나 여의도, 안국동 길바닥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편에 서가지고 소위 좌우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948년에서 50년까지, 그러니까 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 정권이 세워지더라까지 좌우 간에 격돌했던 투쟁의 시대. 얼마 전에 3.1절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3.1절 행사마저도 좌우가 갈라져서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천문학적 숫자의 인원들이 동원돼요. 그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그것이 안 맞을 때는 적으로 돌리는 일종의 공산당식 표현에 비하면 계급적 투쟁이에요. 얼마나 많은 국고가 손실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 갈등공화국. 이게 갈등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법의 원칙을 두어야 돼요. 만일 법이 불공정하다든지 자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론도 갈라질 뿐 아니라 세대도 갈라지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가짜뉴스가 판을 쳐요. 허위 정보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거 극복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어요. 거기도 이념적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마치 중앙선거위원회를 불신하듯이. 그 간격을 좀처럼 못 좁혀요. 그러나 저는 법의 원칙 밑에서 이번에 대통령 구속이 풀려서 나온 것도 저는 국가의 공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법제도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면 대통령 구속영장을
경찰 조사팀들이 맡아야 되죠. 근데 그걸 공수처에서 맡아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근데 영장 청구도 예는 있습니다만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각당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부지법에다 신청을 해서 임의로 법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되는 덜미에 걸려들듯이 거기서부터 국민이 분노한 거예요. 내란 수개냐 아니냐의 논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겠지만은 임의로 불러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심각한 법치주의를 어겼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법을 지킬 것이냐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년 전이죠. 이 소크라테스 시대를 연상해야 돼요. 플라톤 시대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사제성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예수님, 유교의 공자님,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 철인 중에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세웠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유명합니까? 잡다한 그리스의 신 속에 또 하나의 신을 그려내니까 그 나라 국가가 내세웠던 신의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존엄성을 훼손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옥중에 갇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피하시라고. 조금만 몸을 낮춰서 피하면 당신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옥중에서 당당해요. 내가 개군역으로 나갈 입장이 아니다. 결국 그는 거부했습니다. 도피처를 마련해줘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법이 나를 처형해서 독약을 내린다면 나는 그 법을 순수히 따르겠다 그러니.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앞에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듯이.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종류의 이제 재판도 진행될 것이고, 우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냐 아니냐,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가지고 판정을 해서 탄핵 인용을 할 것이고, 탄핵 기각도 할 수 있고, 탄핵 각하도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을 상대편이 서로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거나 극단적 사태를 유발해 가지고 국면이 극도로 분열돼서 마치 후진국들이 저지르는 내전처럼, 반군들이 달라드는 내전처럼 사태가 악화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추락해 버릴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우리가 채택한 제도 중에는 가장 훌륭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공부했듯이 다수결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 옷을 바꿔 입고 몸이 체중이 커지면 그 체중에 맞는 옷을 바꿔 입듯이 87년 체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선거로 헌법을 바꿔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40년. 그러면 이제 옷을 바꿔 입을 때가 됐어요. 그 제도에 맞는 체제를,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내가 재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시대의 헌법, 그 우리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대통령 중임 제도라든지 임기를 줄이면서 중임을 터는 거, 책임 정치 아주 대단히 좋은 장점이죠. 또 그 다음에 권력을 내각에게, 국무총리에게 이임하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군 통수권을 갖는 것 정도로 모든 걸 대통령이 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지금의 우리 소선거구제, 인구 중심으로, 인구 숫자 중심으로, 그것을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바꾸면서 소수 정당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저렇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아무 의의 없이 이후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다당제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연립을 안 하고는 통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 의견이 존중되지만은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그런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요. 지금 은연중에 양당 제도가 되고 유사 정당 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 수가 많아지고 또 의원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마는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전과자에게는 의석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투표 숫자에 의해서 의석을 차지하는 그것도 좀 고려가 돼야겠죠. 그리고 의원들의 세비, 거기에 따르는 보좌관들, 9명씩이나 보좌관이 생기고 의원들 세비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이런 사치스러운 의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현실에 맞는 대의정치가 이루어져서 국민 주권을 대행한다 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하나 예를 들면 선거에 부정이 있다, 다 나름대로 주장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표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전자계산, 전자투표를 수작업으로,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든지 이 가까운 대만에서. 우리 옛날 다 학교 반장 선거 때 그 자리에서 선거해가지고 뚜껑 열고 숫자 세가지고 당락을 결정했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국민이 실의할 때까지 이 전기, 소위 요즘 말은 디지털에 익숙해져서 국민이 믿을 수 있다. 사전투표 같은 거 좀 바꿔봐요.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관리하는데도 선관위가 독점을 해가지고 관리하니까 그 선관위가 수백 건의 지금 부정한 행위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면 선관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투개표 과정이라든지
투표함 관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배나무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고 그랬던 거야. 그 사람 양심이 한번 밝아도 갓끈을 매겠다고 배나무 열매 밑에 가서 끈을 매면 배를 따먹는 걸로 오해한다 그러니. 그러면 이미 국민의 불신이 젖어들었어요. 이번에 비상계엄의 첫째 조건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서버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을 파견하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마치 계몽령이다. 국가의 정치의 현황을 계몽을 하고 그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중간선거 폐지하고 사전선거 그 다음 투표함 서로 상호 감시해 가면서 현장에서 까가지고 의심 없도록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뒤에 선관위도 정화되고 이래가지고 미래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크나큰 폭탄 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군사력 가지고 압력을 넣죠. 두 번째는 관세 폭탄입니다. 미중 전쟁은 더 험악해질 거예요. 패권 전쟁이니까 패권의 다툼 아닙니까? 패권은 결국은 지금은 무역 전쟁, 관세 전쟁 그러지만은 틀림없이 금융전쟁으로 갈 겁니다. 금융전쟁에서 부딪히면 결국은 군사적 충돌로 밖에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야. 이 군사적 충돌이 미중 간에 일어나면 편을 지금 갈라갖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한국적 피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트럼프하고 동등한 자주적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 정치적으로는 같은 가치동맹 체계 있죠? 지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우리가 2400km쯤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영토 안에 있는 거죠, 중국하고. 그래서 6.25 때도 압록강, 압수만강을 건너서 지상군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 관계는 그들이 말하듯이 순치 존망 관계죠. 입술과 이빨 관계. 우리는 분명하게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접근하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 얼마 전에도 와 있었지 않습니까? 갈빈스남이라고. 한 나라의 국가보다 더 강한 군사를 가진 항공모함 아닙니까? 이런 첨예한 과정에서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은 지정학이란 말을, 지리적 정치적 관계가 대단히 첨예한 한반도에서 위험은 늘 상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요, 보유국. 핵 탄두를 보유했어요. 미국을 공격할 만한 장거리 미사일 ICBM 화성 15형이라고, 그 다음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SLBM. 그건 뭐 거리가 없는 거죠. 잠수함이 공해를 헤엄치고 가서 바로 인근에다 대놓고 거기서 공격을 하면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은 이미 소형 핵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전술핵이죠. 그래서 탄도미사일 시험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순항미사일 같은 거. 그러면 이미 남북한의 전쟁은 양쪽 다 우리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오직 핵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재래식 무기라서 북을 능가할 만한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궁, 청궁,
패트리어트, 사드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북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는 걸 유도하거나 파괴하거나 되돌려서 더 큰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생사가 과연 승자가 있을 것인가, 생사가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오로지 이것은 외교적으로 정책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정립해야 돼. 국가답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야.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심없이 공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탄핵을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각하하든지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거기에 국민은 일단 악법도 법이요. 아무리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져도 법의 원칙 앞에는 순종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해서 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되찾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나라의 위상을 정립하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주기를 마음으로 빌면서, 개인보다는 국가가 위에 있습니다. 나라 국자 집과자에 국가가 없으면 죽을 자리가 없어요. 그건 수많은 서름들을 받는 나라, 월남 패전에서 받고, 시리아 내전에서 받고, 중동에서 받고,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이번에 트럼프한테 처절하게 깨지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국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국제사회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와 한국 외교, 빨리 외교의 최고의 정점은 정상회담입니다. 그 나라 특히 트럼프는 국제 질서보다는 양자 질서를 더 존중해요. 이 점에서 나라의 안정이 시급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트럼프와 한국 외교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